에드워드 포브스는 대서양에 있는 모든 섬들이 틀림없이 최근까지도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유럽은 아메리카에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은 동일한 종이 아주 먼 지역으로 분산되었다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난점을 해소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연결이 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종이 먼 지역으로 갈 수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죠. 다윈의 생각은 우리의 대륙들이 지표 높이가 오르는 데에는 큰 변동을 겪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풍부하다. 하지만 대륙들이 최근에 서로 연결되고 중간에 있는 몇몇 대양도와도 연결될 정도로 그 위치와 범위에서 방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윈 생각에는 그렇지만은 지표 변화, 높이의 변화 같은 것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대륙들까지 연결되고 대양도도 이제 육지하고 연결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양도라는 것은 이제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데 있는 섬이 아니라 완전히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인 거죠. 분포와 관련된 몇몇 사실들. 이것은 뭐냐? 거의 모든 대륙에서 서로 정반대 면에 있는 해양동물상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점. 몇몇 육지들과 심지어 바다에서도 제3기 서식생물들과 현재 서식생물들 사이에서 근연관계를 볼 수 있다는 점. 포유류의 분포와 바다의 깊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포브스에 의해 발전되고 그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동의한 견해에 필요한 엄청난 최근의 지리적 변혁들을 인정하는 데 제동을 거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그렇게 막 대륙들이 다 붙어 있고 뭐 그 정도로까지 그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정반대에 있는 대륙에서 정반대에 있는 해양 동물성이 아주 다르다. 그 다음에 몇몇 육지와 바다에서도 3기 서식 생물들과 현재 서식 생물들 사이에서 근연관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사이에서 근연관계를 볼 수가 있지 그렇게 멀리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사이에서 근연관계를 볼 수가 없다는 그 점을 이제 들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분포와 바다의 깊이 사이에 관계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바다의 깊이가 깊으면 뭐예요? 건너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에 있는 포유류들은 아주 다르다. 이런 사실들은 옛날에 그렇게까지 엄청난 그런 지리적 변동이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60년 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뭐 판기야 이런 거랑 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더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씨앗들을 해수에 담근 지 28일 후 87종 가운데 64종이 발화하고 일부는 침수된 지 137일 이후에도 살아남는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씨앗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까지 보내질 수가 있다.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서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게 바다를 건너서 간 거지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종이 창조론에 의해서 생겨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며칠 후에 이것들 모두가 가라앉는 점을 보면 염분이 있는 해수에 의해 해를 입건 말건 간에 바다의 넓은 표면에 떠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며칠 후에는 이게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떠서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됐을 것이다.
나는 익은 과육을 가진 94개의 식물 줄기와 가지들을 말려서 해수에 띄었다. 대부분은 곧바로 가로 앉았는데 명어는 떠 있었다. 생나무는 잠깐 동안 떠 있었는데 건조되었을 때 훨씬 더 오래 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뭐 생나무는 금방 더 금방 가라앉는데 어떤 건조가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 정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 합쳐서 94개의 건조된 식물들 중에 18개가 28일 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18개 중 일부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떠 있었다. 그러니까 한 달가량을 살아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부터 어떤 추론을 만약에 이끌어낸다면 어떤 나라에서는 100분의 14개의 식물의 씨앗이 28일간 해류에 의해 떠 있을 수 있으며 발화 능력 또한 유지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14% 정도가 한 달 정도 이제 바다에 떠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섬이나 어디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발화 능력까지 보이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알렉산더 키스 존스턴. 물리 도표에 따르면은 몇몇 대서양 해류의 평균 속도는 하루에 33마일이다. 그리고 어떤 해류들은 하루에 60마일.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떤 나라의 식물 씨앗 100개 중 14개 정도가 다른 나라 쪽으로 924마일을 가로질러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일 정도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루 평균 속도 33마일에다가 28을 곱한 그 정도까지는 떠내려가서 거기서도 또 발화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표류하는 통나무는 대다수 섬들, 심지어 넓디 넓은 대양의 한중간에 있는 섬들에도 떠밀려 온다. 그러니까 이런 통나무가 이렇게 떠밀려 온 사실을 보고서 이게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가 있구나. 태평양의 산호섬에 있는 토착민들은 그들이 도구로 쓸 돌들을 오로지 표류해온 나무의 뿌리로부터 구한다. 그러니까 통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먼 거리를 떠밀려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윈이 보니까 불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돌들이 나무의 뿌리에 박혀 있을 때는 작은 흙덩이들이 돌들의 작은 틈새나 뒷부분에 들러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들러붙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옮겨지더라도 입자 하나조차 씻겨 나가지 않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의 뿌리에 흙덩이들이 박혀 있으면은 그것을 떼려고 해도 뗄 수도 없고 그렇게 꽉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떠밀려서 해류에 떠밀려서 먼 섬이나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한편 나는 새의 사체가 바다에 떠 있는 경우 바로 먹히는 상황을 피할 때 이 떠다니는 새의 모이주머니에서 많은 종류의 씨앗이 오랫동안 그것의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새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떠내려가는데 이제 다른 새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뭐 물고기에 의해서 먹히지만 않는다고 하면 이 새의 모이주머니에서 많은 그 새가 이제 씨앗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발화가 된다, 나중에 생명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자고새 한 마리의 한쪽 발에 들러붙은 마른 점토질 흙에서 22개의 씨앗들을 채취했다. 이 사실을 보면 씨앗들은 때때로 엄청난 거리를 가로질러 이송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고새 한쪽 발에 씨앗이 22개나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새들이 쫙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지고 다른 섬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땅에 착륙을 하면은 그 발에 있던 씨앗들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발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빙산은 틀림없이 때때로 북극이나 남극 지방의 어느 곳에서 다른 곳으로 씨앗들을 운반했을 것이고 빙하기 동안에는 지금은 온대 지방인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씨앗을 운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빙산이라는 게 씨앗을 운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빙산이 여기저기 떠내려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빙산이라는 것은 북극이나 남극 지방이 있을 텐데 빙하기 동안에는 그게 온대 지역까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빙하기 동안에는 온대 지역까지 그 씨앗을 여기서 저기로 옮겼을 것이다. 빙산도 하나의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내륙과 더 가까운 다른 대양도들의 식물들과 비교했을 때 아조레스 제도에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종이 더 많다는 사실, 그리고 위도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식물상이 다소 북방의 형질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빙하기 동안 얼음 속에 있었던 씨앗이 아조레스 제도에 일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조레스 제도가 보니까 이제 여기 조그만 섬들인데 그 섬들인데 이제 요게 이제 포르투갈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아조레스 제도에 유럽에 있는 식물종이 많다라는 것은 씨앗이 그 바다를 건너서 옮겨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상이 다소 북방의 성질을 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건너간 그런 씨앗들보다는 좀 더 위쪽 씨앗들이 와서 그 식물종이랑 비슷하다라는 것은 빙하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당히 최근의 지질시대에 중앙유럽과 북아메리카가 북극의 기후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유기적, 무기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빙하기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 중앙유럽하고 북아메리카가 북극의 기후였다. 추위가 닥쳐와서 남부에 위치한 많은 지역들이 북방의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해지고 이전에 그곳에 살던 온대성 식물들에게는 부적합해질 때 후자는 밀려나고 북방의 생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이 이제 더 추워질 거 아니에요. 빙하기가 되면. 그러면 거기 있던 북방의 생물들이 밑에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 원래 살던 온대성 생물들은 이제 더 남쪽으로 밀려날 것이다. 산들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일 것이고 이전에 그곳에 살았던 고산성 서식 생물들은 평지로 내려올 것이다. 자, 빙하기가 되면 산들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일 것이죠. 그리고 고산성 서식 생물들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원래는 산 위쪽에서만 살았는데 그게 산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올 거라는 거죠. 추위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획일화된 북극의 동물상과 식물상이 남쪽으로는 알프스와 피레네까지 심지어 스페인까지 유럽 중앙부를 덮게 될 것이다. 북극의 생물상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알프스가 여기죠. 여기까지 또 내려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피레네 산맥 아니면 스페인까지 이렇게 이제 북극의 동물상들이 내려올 것이다.